거잖아요, 원래. 검찰 수사 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연에서 유라라고 바뀐지 나도 몰랐다. 엄마가 바꿔갖고 뒤늦게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보면은 저렇게 그 공항에서 얘기한 것도 오늘 그 한 보도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철부지 20대로 보이려고 예행 연습한 게 팍팍 티가 났다. 가령 전 전공도 몰라요.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과 또 어머니 또 박근혜 전 대통령님 사이에 일어난 일 얘기하면서 어쨌든 좀 억울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떤 공범 관계 나는 엮일 수가 없다라는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법적으로 여러 가지 예행 연습을 겪어서 뭔가 외워서 말한 듯한 티가 난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는 건데요. 근데 다만 제가 볼 때는 여기 정유라 씨의 캐릭터도 조금 일정 부분 역할을 한 것 같아요. 저 보면은 다 엄마가 시킨 거예요? 몰라요 하는데 또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아이 낳을 때는 엄마가 그렇게 반대했는데도 엄마가 애기 어떻게 할까봐 제주도에 가서 아이를 낳고 그렇게 주도적인 사람이 왜 또 이런 부분은 다 모른다고 하지? 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또 의문을 보이시는 분들도 계시더군요. 또 정유라 씨가 이 남부구치소로 이동할 때 또 다리를 꼬는 저런 모습이 또 포착이 되기도 했잖아요. 저런 행동이 굉장히 특이한데 저런 게 이렇게 피의자들 많이 만나실 텐데 저런 게 계산이 되는 건가요? 저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이번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들 중에서 한 사람 만나라고 저는 정유라 씨 만날 거예요. 궁금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머리 행동대로 지금 다리 꼬고 있는 거 이례적인 거죠. 지금 자꾸 호송차안에서 정말 저렇게 다리 꼬는 사람? 누가 다리 꼬야 지금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들어가면 언제 진짜 속된 말 언제 햇볕 볼지 모르는데 덜덜덜 떨고 있는 게 마치 다리 딱 꼭 여유 있게 가도 나 나올 거야 이런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그러니까 정유라 씨의 저런 행동들, 조금 전에 영상에서 보셨지만 공항에서 기자들한테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정말 아무것도 몰라서 순진무구한 건지, 아니면 저걸 다 계산하고 일간 스마일티도 이유가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말 다 짜고 완벽하게 시나리오 짜서 숙지해서 검찰과 법원을 기망하려는 건지. 그렇게 되면 완전 정말 고단수 아니겠습니까? 이건 무슨 유주얼 서스펙트 영화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정유라 씨의 캐릭터가 정말 순진무구한 사람이지 고단수에 저는 솔직히 이 외부에서 TV로 보고 평론가라서 종잡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정유라 씨를 한번 만나보고 싶다 말씀드려요. 접견 한번 갈까요, 제가? 김정일 검사 출신이시니까 저 얘기를 들어보시면 정말 철저하게 준비했던 티가 좀 납니까? 어떻습니까? 글쎄, 저걸 보고 철저히 준비를 했다, 여부를 판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공항에서 나와서 한 인터뷰 내용 중에 다른 거는 그런 대로 자연스러운데, 삼성으로부터 지원받은 부분과 관련해서 엄마로부터 삼성전자 승마단에서 6명을 지원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너다라고 얘기를 들었다는 부분은 그건 조금 미리 조언을 얻어서 준비한 듯한 좀 냄새가 납니다. 왜냐하면 평소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두 모녀 사이의 대화를 주고받을 때 삼성전자 승마단에서 6명을 이번에 지원하기로 했다. 근데 그 6명 중에 한 명이 너고 나머지 5명도 또 지원한 이거는요. 정말 정답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에 가서 이게 내가 특혜를 받은 게 아니다. 이게 뇌물을 받은 게 아니다.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승마 육성 차원에서 지원을 결정한 거고 승마협회를 통해서 6명이 대상으로 선정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다. 그래서 이건 뇌물성이 없다. 이거 너무 정답이거든요. 그 정답을 얘기하는 거는 조금 티가 나는 것 같아요. 어제 얘기 중에 용어 중에 그런 용어도 하나 있었죠. 정유라 씨가 공항에 들어오면서 썼던 용어 중에 하나가 퍼즐. 퍼즐을 맞춰보고 있는데 어떤 때는 잘 안 맞춰진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는 역으로 이제 생각해보면 계속 그 시나리오를 계속 그동안 연습을 해왔다는 얘기죠. 이런 기자들이 질문하면 이렇게 답변하고 이 사건 전말은 전체적으로 그랬고 그 퍼즐을 계속 맞추는 걸 많이 해왔는데 어떤 부분은 잘 안 맞춰주는 것도 있다라는 얘기는 좀 본인이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 또 본인이 방어하기가 힘든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의미로도 저는 이제 그 퍼즐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어쨌든 이 국정농단 당사자이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을 이렇게 괴롭게 한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진심으로 좀 반성하는 모습을 안 보여서 좀 많은 사람들이 좀 공분하게 하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이 송환하는 비용도 또 이렇게 세금으로 해야 했다며. 그러니까요. 송환이 맨 처음에 그냥 정유라 씨가 들어오라고 할 때 본인이 들어왔으면 우리 세금이 나갈 이유가 없는데 바로 이번에 송환되는 절차에서요.
지금 항공료만 해도요 256만 원. 그러니까 지금 유라 씨만 지금 들어오는 게 아니라 또 같이 파견이 된 그렇죠. 분들이 네. 지금 유라 씨를 데리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호송팀에 쓴 그 항공료 또 숙박료까지 포함이 돼서 2,385만 원이 넘습니다. 네. 웬만한 우리 청년 지금 연봉이거든요. 그 연봉 우리 지금 일자리 그러네요. 창출하자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정유라 씨 지금 데리고 오는데도 저 정도 돈이 쓰인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조금 화를 내시는 분들도 계시죠. 네. 법적으로 이 범죄인 인도를 할 때 청구 국가가 비용을 주게 돼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각자 들어간 비용은 각국 나라에서 부담하도록 돼 있는데요. 이제 물론 이제 비용이 2,300여만 원 들어간 거는 틀림없는 사실인데 범죄인의 인도 내지는 범죄인의 검거와 관련한 비용을 그 범죄인에게 청구할 수는 없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옛날에 이제 탈옥수 신창원 네. 사건이 예. 있었어요. 그러니까 탈옥한 이후에 몇 년 동안 잡으려고 전국의 경찰들이 많은 노력을 했는데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검거가 됐습니다만 비용으로 따지면 신창원 검거하기 위한 비용은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죠. 그렇죠. 그렇다고 예. 해서 그 비용을 이제 신창원 그 탈옥수에게 청구하거나 그것을 징구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범죄인 검거나 인도와 관련한 비용을 그 범죄인 본인에게 청구하는 일은 없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어제 이 법원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혼인한 사람이 있습니다. 네, 바로 이분입니다. 유영하 변호사입니다. 네, 대통령님 이렇게 호칭을 했다가 혼쭐이 났다고 하는데 이렇게 부르면은 안 되는 건가요? 피고인이죠. 네. 옆에 재벌이라고 저희 회장님께서는 무죄십니다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그러다 다 이제 피고인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재판부 입장에서는 좀 어색하겠지만 당신 신경을 써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유영하 변호사 저에게도 일리는 있어요. 입에 익지 아마 안 났을 거예요. 평생 대통령님 이렇게 부르는데 갑자기 이제 피고인이라 하려니까 좀 입에 익지 않은 것도 있고 그래서 아마 좀 고민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이거 어떻게 표현을 할까? 네, 왜냐면 그러니까 본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걸 옆에 계시는 전 대통령을 내가 평생 대통령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피고인이라 갑자기 하려니까 좀 민망하기도 하고 좀 그런 걱정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어쨌든 공식적으로 피고인을 부르는 게 맞고 재판부가 지적을 했기 때문에 다음 재판부터는 피고인이라고 하겠죠. 네. 이게 미국에서는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이런 호칭을 안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스터 존슨 아니면 미즈 누구 이런 네. 식으로 이제 아직 유죄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제 이름을 미스터나 미즈라는 일종의 존칭이라고 볼 수 있죠. 그걸 붙여서 불러서 우리도 재판 관행을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일각에선 있습니다만 언어 생활은 습관이잖아요. 우리 예. 법정에서는 거의 예외 없이 피고인으로 호칭을 예. 하는데 저는 한 가지 좀 문제 제기하고 싶은 게 이제 유영하 변호사가 계속 밀착 변호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태도 그러니까 법정에서 누구나 다 피고인으로 호칭을 하는데 유독 대통령님이라고 계속 호칭을 고집하는 이런 분위기로 계속 재판과 기존의 수사를 끌고 온 게 더 사건 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네. 좋은 결과를 내는 거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계속 가는 것이 아닌가 예. 하는 좀 염려가 있습니다. 예, 과거에 유영하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굉장히 인연이 많았습니다. 공천 때도 그렇고 또 첫 번째 변호사로 선임됐을 때도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님이라는 단어가 입에 붙은 것 같습니다. 당시 장면 보고 오시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존경하고 박근혜 정부가 성공한 걸 바라는 사람이냐 그런 의미로 친박이라면 저 친박 맞습니다. 누구보다도 친박 맞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비서실과 경호실에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지시하셨고 끝으로 대통령이 전에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다른 변호사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상철 변호사 새로 선임됐고. 근데 계속 지금 언론에 나오는 사람은 저 유 변호사 한 명밖에 없어요.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이 결국 유 변호사를 그만큼 신뢰를 하기 때문에 유 변호사가 가까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구치소 접견할 수 있는 대상자도 다른 변호사들은 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유 네. 변호사만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유 변호사로서도 결국은 상당히 이제 과잉 충성을 하는 건데 저 자리는 사적인 자리라면 뭐라고 대통령님이라고 부르든 뭐라고 부르든 누가 하겠습니까? 예. 네. 이
법원이라는 공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정확하게 공적인 용어를 써야 되고 재판장 입장에서 신경이 쓰이죠. 사실 예. 많은 사람들도 방청객들도 있고 많이 있는데 대통령님이라고 그런다 그러면 이 재판의 어떤 공정성과도 사실은 관련이 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정확히 이 법적인 용어인 피고인이라는 용어를 네. 써달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건 또 한편으로 본다면 지금 박 전 대통령 측에서 이번 재판에 임하는 태도, 이것이 좀 이제 길게 가져가면서 예. 뭔가 좀 정치적인 어떤 그런 쟁점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노리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네.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재판부로서는 이것은 법원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환기를 시켜주면서 네. 법원에 맞는 어휘를 써달라라고 이제 확실하게 주문을 한 것이죠. 예. 네, 오늘 오후 2시에 이 정유라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있지만요. 오늘 법원이 굉장히 바쁩니다. 오전에는 이 엄마인 최순실 씨에 대한 지금 재판도 있기 때문에 지금 최순실 씨가 저렇게 모습을 드러내고 있고요. 요즘은 계속 사복을 입고 있고 오늘은 저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 없이 혼자 출석을 했고요. 또 이재용 부회장도 오늘 출석을 했다고 하는데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냈는데 많이 좀 수척해진 모습이에요. 아, 그렇죠. 네. 지금 몇 개월째 수감 생활이 되고 있으니까 사실은 뭐 이재용 부회장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살찌는 게 좀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밖에 있을 때보다 안에 있으면 뭐 나름 몸고장 안색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워낙 재판에 강행군이고 뭐 네.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얼마 전에 언론 그 조간신문 보니까 새벽 1시까지 했다더라. 지금. 제일 역대 최장 시간 그렇죠. 재판이라고 하대 16시간. 근데 지금 이재용 부회장 재판을 쳐다보는 사람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외부에 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내부에 있는 사람들도 아마 네. 유영하 변호사나 박근혜 전 대통령도 저 재판만 바라보고 있을 거예요. 네. 저게 사실은 저 뇌물이 가장 큰 거고 제일 먼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된 말로 변호인단의 화력도 이재용 부회장 쪽이 제일 좋습니다. 네. 예. 그리고 확률적으로 봤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그 이재용 부회장 쪽에서 좀 대응을 잘할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네.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최순실도 마찬가지고요. 만약에 돈 준 이재용 부회장과 무죄 나오면 본인들은 쉽게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마 유영하 변호사를 뽑아내서 뭐 속단해서 죄송하긴 한데 아마 그 전략 중에서는 묻어가기 전략도 있을 거다. 네. 유영하 변호사 전략은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심기를 불편하지 않게 얘기 잘 들어주고 매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대통령님. 이재용 부회장이 잘 대응하고 있을 겁니다. 아, 이게 제가 비난하는 게 현실적인 방법이에요, 그게. 네. 그렇다면 지금 뭐 그 이재용 부회장 같은 코어 변호인단을 박근혜 전 대통령 꾸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안 되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아마 저는 그게 박근혜 전 대통령 최상의 전략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법원에서도 고민이 있는 거예요, 사실. 이재용 부회장 재판은 8월 27일인가? 그때까지가 이제 기간이거든요. 네.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10월 16일까지란 말이에요. 네. 2달 정도의 시차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8월 안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판결을 내리게 되면 그것이 박 전 대통령 판결과도 바로 연결이 되는 그렇겠죠. 거죠. 예.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이걸 판결을 그렇다면 8월 안에 내리지 말고 일시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을 뭐 석방한 이후에 네. 박 전 대통령 재판 일정과 맞춰서 거기서 같이 이제 판결을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던데 법원이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선택할지는 모르겠는데 좀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김 변호사 얘기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 말씀드리면요. 제가 봤을 때는 8월 말에 이재용 부회장 보석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먼저 하면은 두 달이 그냥 왜냐면 거기서 이미 이재용 부회장 무죄 딱 이렇게 해버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죠. 거의 반 이상 결론 나버리는 거잖아요, 미리. 네. 그러니까 아마 결론은 같이 맞출 건데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을 기간을 연장하거나 내보내주는 거거든요. 근데 기간 연장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추가 기소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얼마 전에 정호성 씨 같은 경우에는 추가 기소할 때 뭘 했냐면은 청문회 출석하지 않은 거. 네. 근데 이재용 부회장은 그때 영장의 두 번째 그 청구하는 거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혐의를 다 끌어다가 기소해버렸어요. 뭐 위증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추가 기소 이렇게 남아있는 게 없어요, 검찰이. 뭐 이재용 부회장이 다른 거 갖다가 붙일 수는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아마 변호인 쪽에서 굉장히 반발할 거거든요. 만약에 예. 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무리해서 못할 거고 그러면 결국 뭐 8월 말에 보석으로 풀어주고 뭐 10월 중순쯤에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랑 같이 결론을 같은 날 선고를 예. 해요. 네. 그렇게 자, 나오기 높아요. 지금 정유라 씨의 경우에는 이제 검찰 쪽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유라 씨가 영장실질심사를 한 다음에 어디서 그러면 대기할 것이냐. 남부구치소에 있었으니까 남부구치소로 보낼 것이냐. 남부구치소에는 또 엄마인 그 최순실 씨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는 정유라 씨의 구금 장소는 서울구치소가 될 것이다. 라는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서울구치소에는 만약에 장시호 씨 뭐 또 이모가 있어요. 그러면 네. 또 그것도 겹치는 거 아닌가. 동서는 그래도 겹치지 않게 하는 거겠죠. 같은 구치소에 있다고 해도 만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남부구치소에 만약에 정유라가 수감이 된다면 영장이 발부가 돼서 그러면 최순실과 뭐 이렇게 변호인 접견 그렇죠. 그런 장소에서 대기하는 동에서
만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공범의 경우에는 변호인이 동시에 접견 신청을 해도 시차를 두고 소환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한 사람이 접견 끝나고 들어가면 다른 공범을 이제 접견실로 데리고 나오기 때문에 같은 구치소에 있다고 해서 만나서 뭐 얘기를 나누거나 이렇게 할 기회는 만들질 않고요. 네. 그래서 뭐 남부구치소에 있으나 서울구치소에 있으나 그게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대기 장소를 법원에서 어디로 지정하느냐. 그럼 뭐 서울구치소로 지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검찰에 있는 구치관, 아니면 가까운 서초경찰서 유치장으로 지정을 할 수도 있어서 한번 네. 두고 보면 알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는 아까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구치소로 일단 구금 장소는 서울구치소로 한다 이렇게 했다고 하고요. 관리를 철저하기 때문에 뭐 만날 가능성은 없다라고 얘기했고, 방금 앵커께서 장시호 씨가 이모라고 하셨는데 사촌언니입니다. 아, 그것만 예. 바로 전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등장인물이 너무 많아서 많아서 그래서 참 그렇습니다. 헷갈립니다. 이게 아마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정윤아 씨 같은 경우는 서울구치소로 그렇게 한다고 발표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지난번에 박 전 대통령이 이제 서울구치소로 온 게 3월 30일이거든요. 예. 이미 이제 최순실 씨는 거기 수감이 돼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두 사람이 뭔가 좀 혹시 공모할 가능성이 있다 해서 4월 6일 날 최순실 씨를 빼서 남부구치소로 옮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도 이제 정윤아 씨가 만약에 구속이 되든 아니면 대기하는 장소가 남부구치소가 되면 어머니가 거기 있으니까 혹시나 뭐 이러저러한 또 오해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럼 예. 아예 그 자체를 차단하기 위해서 그냥 서울구치소로 한 것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가 하면 오늘 법원에서는 지금 이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재판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 발언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소설가 복거일 씨입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네, 블랙리스트는 아주 용감한 시도다. 근데 이 발언을 한 자리가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이 모여서 이번 대선을 왜 이제 패배했는지도 복귀하고 반성하고 이런 자리였는데, 네. 보면은 또 복거일 씨도 대표적인 소설가고 문화예술가죠. 네. 와서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겁니다. 조금 서툴렀던 건 있지만 용감하다. 적어도 정부 돈으로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폄하하고 약화시키는 작품에 돈이 들어가는 것만은 막아야 하는 게 아니냐. 네. 라면서 어쨌든 대선을 복귀하면서 좀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자리인데, 바로 복걸 씨가 저런 얘기하는 것이 과연 그 국민 눈높이에 맞느냐, 뭐 네. 여러 가지 또 비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박 전 대통령 본인은 이 블랙리스트 혐의에 대해서 부인했었는데요. 그 얘기 들어보고 오시겠습니다. 문학의 블랙리스트라는 게 그로 인해서 전현직 장차관들이 수사 대상에 올라와 있는데 전혀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보도를 보니까 뭐 이게 굉장히 숫자가 많고 뭐 그런데 저는 전혀 알지 못하는 일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고 얘기했습니다만,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오늘도 이 시각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김기춘 비서실장이 오늘 법원 출석 장면인데 굉장히 수척하고 마스크를 낀 모습, 항상 마스크를 끼고 저렇게 법원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조윤선 전 장관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화장기 없는 얼굴에 머리를 풀고 이렇게 거의 매일 저희가 영상을 준비하는데 거의 매일 똑같은 장면으로 이렇게 법원에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사복을 갈아입고 법원에 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거추장스럽고 힘든 과정이라고 하는데 저 두 분은 끝까지 사복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뭐 두 분 다 정치인이니까요. 뭐 정치니까 어쨌든 TV 카메라나 대중에게 비치는 모습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뭐 흐트러지지 않는, 아니면 또 수의를 입으면 왠지 이미 형이 확정된 듯한 느낌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이나 정호성 전 비서관은 수의를 입고 네. 출석을 하는 거긴 경우가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안종범 의원도 비례만 했잖아요. 비례 대표만 했기 때문에 네. 사실은 본인 선거도 한번 치러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복거일 소설가 얘기한 블랙리스트 관련한 이제 논리는 그렇습니다. 이제 블랙리스트 사건이라는 게 문화예술인의 예술 활동을 못하게 막은 것이 아니고 그 어떤 행사나 공연에 있어서의 정부 지원금을 줄 거냐 말 것이냐, 예. 그 대상 선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아니면 어떠한 폄하하려는 예술활동에 대해서 정부가 그것을 지원을 할 이유가 있느냐, 지원금을 줄 이유가 있느냐, 라는 의미이고요. 그래서
이게 법률적으로도 지금 직권남용으로 기소가 돼 있는데 정부 지원금은 일종의 시혜적 행위죠. 그리고 재량행위의 성격이 짙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직권남용이 성립되느냐라는 법리적인 논쟁도 사실은 있습니다. 네. 전혀 뭐 근거 없는 황당한 얘기는 한 건 아니고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주장을 연찬회에서 전달을 한 것입니다. 그런 건 어떨까요?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CJ 발언 이후에 이매경 회장이 미국으로 건너갈 수밖에 없었고 또 일부 영화인들은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좋아하지 않는 영화를 만들고 상영했다는 이유로 뭐 방영이 안 되거나 영화인들이 불이익을 받았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여기에 대한 국민적인 반감이 있었던 것이고 이것이 또 탄핵 사유에 들어가기도 하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복고일 소설가가 말씀하신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폄하하고 약화시키는 작품. 이걸 누가 판단하죠? 그러니까 블랙리스트 같은 경우는 이 판단을 하기도 전에 먼저 관련된 그 사람들의 명단을 이렇게 내려보낸 거예요. 이 사람들과 관련된 이 사람들이 어떤 신청을 하거나 하면 받아주지 말라. 일종의 이제 그런 가이드라인을 사전에 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이고 어떤 사회적으로 봤을 때 지금 복고일 씨가 얘기한 이런 부분들이 분명하다.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폄하하고 약화시키는 작품임이 분명하다라고 판명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부 지원하는 부분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은 이번 블랙리스트는 이거와는 다르게 사전에 그 관련된 어떤 가능성 있는 사람들 명단까지 한 몇 명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말라라는 그런 거였기 때문에 더더욱 이 어떤 헌법 질서를 유린했다. 그런 자유 창작의 표현의 자유를 억누른 것이다. 이런 지금 비판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쨌든 반성과 처절한 반성, 대선 패배에 대한 반성을 위해서 모인 자리인데 불렀던 연사가 아무래도 그동안에 박근혜 전 대통령 쪽을 옹호했던 연사를 부른다면 여기에 정말 처절한 반성이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바로 이제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복고일 그 소설가 같은 경우는 이제 보수 쪽에 이제 논객으로 알려져 있고, 뭐 말씀하신 대로 지난 탄핵 과정에서도 이제 탄핵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그런 입장을 폈는데. 그러니까 뭐 연찬회에 불러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할 거까지 미리 검열하지는 않습니다. 하나 복고일 씨가 뭐 그런 얘기 했을 거라고는 예상은 못했을 거고 아마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어제 좀 당황은 했을 거예요. 큰일 났네 내일 아침에 또 언론사에서 이거 가지고 다 기사 쓰겠구나 하고. 그런데 제 앵커까지 지적하신 게 이런 거죠. 지금 자유한국당 지금 위기입니다. 이대로 가다가 내년 지방선거, 그 다음 총선, 대선, 패배가 불보듯하다고 해요. 지금 자유한국당의 예상보다는 애초에 예상했던 문재인 대통령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연찬회라거나 연설을 들을 때 연설을 선택할 때 본인들과 지금 시점에서 결이 다른 사람들, 예를 들어서 진보 진영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본인들한테 좀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연설을 듣고 저런 시각이 있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를 반대로 보는 사람들이 있구나. 뭔가 저런 것 좀 보완해야 되겠구나. 이게 맞는 것이지 본인들의 코드와 맞는 사람을 연사로 해가지고 그 얘기 듣고 맞아. 그렇지. 우리가 잘했는데 이게 지금 상황이 좋아서 안 좋아서 우리가 이렇게 된 거야. 라고 판단할 경우에 과연 미래에 어떤 도움이 되겠는가. 그걸 지금 저는 좀 생각해 볼 타입이라고 해요. 제가 뭐 방금 연찬회에 참석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부연설명을 드릴 것 같은데요. 이제 강사는 소설가 복고일 씨도 있었지만 언론인 한 분도 있었고요. 청년을 대표해서 한 4명 정도가 이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복고일 씨는 뭐 저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청년 대표 4명한테는 정말 자유한국당 전현직 의원들이 욕 바가지로 먹고 왔어요. 어떤 얘기 하던가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이제 출구조사 결과 보면 20대, 30대에서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가 약 8% 정도의 지지를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밖에 지지를 못 얻은 이유가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청년들에게 얼마나 매력 없는 정당으로 비춰졌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겠냐. 그리고 그거에 관한 구체적인 이유, 뭐 정말 여기 뭐 그 안에서 듣기 민망할 정도의 심한 질책도 많이 듣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새롭게 또 보수 진영 또 자유한국당이 새롭게 거듭나기 위한 하나의 삼고 진통이라고 생각을 하도록